네, 글로벌 이슈를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개최 전에는 굉장히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에는 별 소득 없이 싱겁게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새롭네요. 네. 자리가 어울리시고 적절한 자리에 앉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까 저희들끼리 있을 때 분위기 상당히 진지했을 텐데. 일단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오늘 기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하겠다 뭐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이번 정상회담의 승자가 뭐 굳이 따지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뭐 중국 쪽이 좀 더 얻은 게 많은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환율 조작국 이슈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주된 평이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인해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가장 득을 본 사람이 아닌가. 어떤 헤게모니를 다시 그거의 방법이 옳든 그르든 뭐 그게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든 아니든 간에 본인이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경제적 이슈가 꼭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딱히 보여준 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각인시켰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의 지지도에는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저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시진핑 주석에게 그렇게 깜짝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정상회담 중에 미사일 발사를 하시는 그 소식을 그렇죠.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감히 누가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 여담으로 그 얘기했듯이 네. 정상회담 중에 그 통보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미사일이 지금 시리아로 나갔다. 근데 이제 북한 문제를 논의해보자라고 했으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경제적인 당근은 분명히 제시했지만 그 앞에 이 군사적으로 우리는 원하면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 채찍이 당근보다 결코 작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방금 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실 안쪽에서 지금 너무 생각보다 지금 숙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트럼프 케어 자초되고 그다음에 공화당 주류들하고도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바깥에서 좀 찾으려다 보니까 본인 특유의 그 강경책들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뭐 저기 시리아와 한국, 미국이 이렇게 먼 거리에 두 군데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룰 능력까지는 예전에는 뭐 그게 좀 어렵다고 얘기도 됐었는데 그렇게 두 군데를 다 지금 긴장감을 높이는 모습으로 연결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여기 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했으니까 중국한테 좀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있는 중국한테 환율 조작국으로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 대단한. 그 어떻게 보면은 말려들게 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 와서 얘기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저서 중에 보면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그 문구가 상대를 일단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당하게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협상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조작국 지정 안 할 테니까 대신 우리 말 뭐 잘 들어줘. 그리고 또 일석이조라고 해야 될까요? 시리아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지금 제일 공격받고 있는 러시아 커넥션도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까지 봐야 되고 좀 피곤한데 보니까 그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은 진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장사꾼이구나, 사업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절대 자기가 손해보는 딜을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히려 이 중국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자기 이제 수중에 늘어나게 만드는, 저도 김 팀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가만히 있는 애를 갑자기 너 환율 조작국 원래 지정하려다가 내가 봐준 거야. 대신 너 이 해가지고 북한 이렇게 네가 잘 해결해. 뭐 이러니까 참 대단한 협상가일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직 우리가 이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 성공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맞아요. 일단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1라운드는 이 트럼프의 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건 뭐 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니까 아직은 뭐 판단하기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려고 했으면 공동선언문 같은 거라도 네. 좀 뭔가 외교적인 뭔가 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트럼프가 막 지금 뭐 때렸다 뭐 매겼다 뭐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 혼자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난 지금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시진핑 주석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아직 끝나는 이게 아니에요, 건 아직. 아니죠. 네. 뭐 회담 이후에 기사가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미국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하기도 취임 하고 이후 최고죠? 네, 취임 이후로 아마 그 떠났던 집 토끼들이 네.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뭐 심리전이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기사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회담 이후에 회담 전에는 경제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뭐 초점이었죠. 많이 얘기가 될 거다라고 봤지만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보 쪽의 문제가 너무 커졌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분명히 어떤 그 돌파구를 찾은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 트럼프의 어떤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친성장 정책들이 좌초되고 뭔가 첫 단추부터 깨어지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러시아 커넥션까지 상당히 불거지고 이런 것들을 뭔가 분위기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좋은 카드였다고는 보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더 이제 복잡한 문제가 더 생긴 거 아니냐. 이 안보 문제를 이미 꺼내든 상황에서는 이제 이쪽 문제를 뭔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트럼프 케어 또 감세안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겠느냐.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연내의 이 친성장 정책은 이제 기대하기 더더욱 어려워진 거 아닌가. 오히려 올해는 지지율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요게 이제 확보가 된 뭐 내년도 가서나 다시 이제 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낮춰야 되지 않냐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이번에 내년 회기 예산에 대한 기본 가안이 나왔을 때 유일하게 확 증액된 부분은 국방밖에 없거든요. 국방비였죠. 국방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이 원래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공화당이 집권한 시기에는 뭐 레이건 대통령 때, 부시 대통령 때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미국의 재정이 그때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 추진하면 재정이 나빠지지 말아야 되죠, 사실은. 정부가 최대한 뭐 어디 개입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내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는 대신 그 힘을 오히려 바깥쪽으로 쏟는. 트럼프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도 결국은 안에서의 여러 마찰과 해법들이 지금 뭐 풀리지 않다 보니까 바깥에 쪽에서 기존의 공화당 주류들과의 뭔가 또 좀 교류가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보 문제 쪽으로 워낙 그 트럼프 그 측근들도 보시면은 그 외교 안보에는 강성 라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뭐 그 배넌인가 그분에 대한 이슈도 되게 컸지만 약간 그런 성향들의 한번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이번에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시리아 공습과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까지 이제 북핵 문제까지 치고 들어간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지금 거기서 바로 단초적으로 보는 건 야. 그레이트 아메리카의 또 하나의 전형이잖아요, 그게. 본인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계속 강조했으니까 그게 안에서 경제적으로 안 풀리니까 일단 여기서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이쪽에 고삐를 조금 더 잡고 가는 얘기가 나오면 그럼 이제 안에서의 아까 얘기했던 예산이라든지 추가 정책. 그래서 어제는 되게 생뚱맞게 금리 얘기까지 꺼냈다는 거죠. 네. 난 저 금리가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셨는데 뭔가 경제 쪽에서는 지금 뭐를 크게 매스를 대고 뭐 조정을 하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한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처음 이제 대통령이 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사 이제 결국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인 근로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가장 피해를 봤던 국가가 멕시코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가장 안 좋았던 환율이 멕시코 페소였고 올해 또 반대되게 가장 절상률이 좋은 게 멕시코 페소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취임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약 15%까지 절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 경제가 대부분이 미국 의존적이고 나프타의 전초기지인데 나프타 재협상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게 거의 없어요. 뭐 그냥 약간 수정한 정도고 사실 이게 미국도 나프타를 통해서 득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소리 친 거를 다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뭐 브라질도 뭐 정책 금리를 과감한 100bp 인하해서 자본 유출 우려가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내비치고 있고요. 멕시코 중앙은행도 15년 미 연준이 정책 금리 연방 기금 금리를 인상할 때부터 350bp를 올렸어요. 1년 한 5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여전히 연중에 더 올릴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컨센이 연말에 7%냐 아니면 7% 초반이냐 50bp 이상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페소가 이렇게 강해버리니까 통화정책회의 그 위원들이 이제 우리 통화정책 이제 긴축을 거의 끝나가야 되는 시점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 말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성장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 우려, 멕시코로서는 오히려 우려거든요. 자기네들 밖으로 뺏어가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트럼프가 반짝 인기가 올랐지만 전쟁 계속하면 또 분명히 반발이 나옵니다.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거리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거 버튼 눌러서 이제 쏘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 G2 국가들이 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이 회담 결과는 아까 말씀해 주시다시피 내용이 별로 없고요. 뭐 일반적으로 정상회담하고 하는 뭐 공동 성명도 발표 안 하고 그냥 헤어지고 뭐 이것보다는 이제 시리아 미사일 쏜 게 시장에서는 더 반영하면서 쐈다는 그 순간 미국 금리 하락하고 그다음에 주요국 주가 빠지고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도 생기 그리고 금 가격 상승하고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그냥 안전자산 선호고 그 다음 날도 이제 당사자인 우리는 북핵이 우리도 같이 그래서 우리 금리도 그때는 같이 하락했다가 다음은 북한인가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일시적으로 그 원화 자산이 다 약세를 보였죠. 그런데 우리나라 빼고 대부분 주요국은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더 확대가 됐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안전자산하고 비안전자산으로 구분하는 거는 조금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 거래라고 했던 부분이 다 되돌려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해놨던 뭐 보호무역주의 또 뭐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한층 고무됐다가 실제는 그렇게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다 되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멕시코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수혜를 받는 그런 해당하는 거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뭐 금과 같은 뭐 안전자산도 그렇고, 반면에 이제 주식이나 뭐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는데 실제 그런 기대들을 충족시켜주는 액션이 취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돌파구를 외교나 안보 쪽에서 찾아버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뭐지? 성장 정책 한참 논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말을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 기대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달러. 달러는 어쨌든 약하고 싶거든요. 트럼프의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정책의 핵심인 재무장관인 무누신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의 뭐 긍정적인 부분을 상징한다고 트럼프가 뽑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그 무역 수지에 대한 그 회복을 위해서 난 달러 강세가 싫어요라는 표현을 쓰고, 아까 또 말을 바꾼 것 중에 분명히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일 때 옐런 의장의 정책 스탠스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셨는데 옐런을 존경한다라고 이제 또 어저께 얘기를 하시고, 깜짝 놀랐어.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의 제일 상징적인 가격 지표 중에 하나가 러셀 2000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기업 업종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거기가 소재라든지 산업재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인프라 투자의 제일 상징적인 부분이었는데, 걔랑 나스닥의 상대 주가를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 거의 뭐 한
한 18% 정도 러셀 2000이 훨씬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나스닥 대비해서 상대 주가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 이전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고 뭐 골드만삭스가 한번 발표해서 좀 유명해졌는데 미국의 고세율 기업들 이 기업들이 감세 효과로 또 이제 좋을 거야 그래서 S&P 500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되게 좋았는데 그것도 또 트럼프 이전 수준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지금 요번 한분 아까 뭐 제가 앞서 시간에 뭐 쇼미더머니 얘기도 했지만 그런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텍스 컷이라도 명확하게 돼야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것 같은데 적어도 3분기는 가봐야 될 재료인 것 같고 트럼프는 그 기간 동안은 사람들의 관심을 딴 데로 자꾸 이제 외부적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냐. 역시 좀 그 연예인도 하셨었잖아요 중간에 이런 쇼맨십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되게 꽂힌다라는 부분은 되게 잘하시는 분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높게 평가합니다. 촉 아닐까요? 촉. 아니 뭐 그 부분 그게 사업가로서 굉장히 성공한 뭐 비결인데요. 또 다른 의견.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트레이드가 돌려지고 완전상 선호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또 다르게 움직인 거는 유가. 예, 시리아를 공격하니까는 이제 유가는 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유가가 한 53달러인가까지 올랐다가 그렇죠. 어제 다시 약간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앞에 먼저 시간에 우리 유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제가 보는 이제 변수는 그래서 전고점이고 쉐일 밴드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55달러를 이번 시리아 공격으로 유가가 넘을 수 있냐 못 넘느냐 여기서 못 넘으면은 역시 유가도 55달러 위에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생길 것 같고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은 시장의 생각이 약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하죠. 안 그래도 다음 질문이 원자재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뭐 유가도 그렇고 금값에 대해서는 뭐 온스당 1,300달러 아니 1,300 맞습니다. 달러 맞죠? 네. 넘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유가랑 금 뭐 이런 원자재 관련해서 전망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근데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귀금속 그다음에 이제 산업금속 이렇게 구분하면 사실은 이제 다르거든 다른 맞아요. 가격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금 가격이 오르는 건 말 그대로 약간 안전 선호에 대한 느낌이고 유가는 이제 뭐 수급에 대한 차질 우려 또 약간 이 감산 합의가 좀 연장될 수 있는 분위기를 사우디가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실행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트럼프가 이 안보 문제를 꺼내 들면서 요걸로 지금 뭔가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긴장감은 계속 조성하려고 할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조금 지지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유가는 저도 이제 결국 5월 말에 있는 오펙 회담에서 과연 감산합의 연장할 거냐인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우디는 이제 아람코 상장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유가를 좀 올려놓고 싶은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칼을 자루를 쥐고 있거든요. 어차피 미국 셰일업은 이제 따로 노는 애들이고.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감산을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맞아요. 굳이 해줘야 되냐 네.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은 감산 합의가 연장되는 거가 조금 더 그 사람들이 많이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기대가 반영돼 있다는 건데 의외로 감산 합의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유가에 있어서는 또 하방 리스크가 좀 커지는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런 이제 산업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구리, 철, 중국 쪽 수혜 받아서 많이 좀 트럼프하고 중국 쪽 수혜 때문에 많이 올랐던 가격 지표들도 좀 저항이 오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1분기 리스크온에 대한 확인의 반작용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그 반대급부에 있는 금이나 이런 쪽이 확실히 부각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그러죠. 심지어는 그런 쪽에 대한 뭔가 이제 사람들이 지금 위험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발을 빼는 거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달러가 지금 트럼프의 정책 스탠스 때문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주목해서 볼 게 N이에요. N은 지금 계속 그래서 프레셔가 지금 110엔이 깨지면서 지금 밀려가거든요. 아베는 요즘에 정치적인 스케일도 있었는데 지금 엔화가 저렇게 자꾸 강세로 가버리면 사실 일본이 또 뭐 일본 경제에 볼멘 소리들이 좀 흘러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전자산 선호의 항상 제일 핵심 축은 달러, 엔, 금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국 국채 같이 껴서 이 정도의 패키징인데 지금 달러 빼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다
강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2분기 중에 이제 좀 이제 경제에 대한 확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정치 안보적인 불안이 야기한 또 하나의 트리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주 변해로 지금 프랑스 대선도 갑자기 그냥 마크롱이 되게 무난하게 갈 것처럼 나오다가 뭐 이름도 특이하시더라고요. 멜라숑이라는 분이 갑자기 또 극자 쪽에서 그분이 TV 토론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더라고요. 지지율이 갑자기 마크롱을 1차 투표 때 마크롱을 위협할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럼 이게 극우 쪽의 르팽 네. 그리고 중도의 마크롱이 빠지고 극좌. 좌의 멜라숑이 이렇게 결선을 올라가면 프랑스 대선이 물론 그렇다고 프랑스가 뭐 유로존을 이탈하냐 뭐 이런 건 별개의 이슈지만 그런 또 이것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보면 또 정치적인 리스크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2분기에는 지금 트럼프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투자들로 하여금 좀 고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를 아무리 봐도 그냥 제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모르는 사람으로 다가오고 그냥 좀 최근에 이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안전자산 좀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결국에 그 키워드는 정책 불확실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년 연말 올 연초에는 위험 자산에 그래도 기대감으로 좀 쏠렸다면은 자꾸 이제 카드가 자꾸 뻥카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이거는 전문 용어 나왔다. 전문 용어. 위험 자산보다는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안전 자산 너무 좀 가격이 떨어졌으니 여기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아까 구리 가격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분은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되고 하니까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구리 가격이 톤당 4,000불대까지 작년에 빠졌다가 지금 5,000불 중후반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1분기가 중국 디폴트 리스크가 역사상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부채 때문에. 예, 크레딧 이슈가 지금 워낙 좀 기분 좋고 다른 지표들에 의해서 좀 가려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뜯어보면 아직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중국 크레딧 이슈가 해결된 건 없어요. 뭐 그렇죠. 근데 중국 제조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구리 가격은 4,000불대에서 근 25% 이상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보면은 상방보다는 오히려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좀 무게 중심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금값도 여기에 충분히 연동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채권 애널이기 때문에 잘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바이어스가 네. 있어요. 우리 너무 좀 그렇죠. 약간 채권 우호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자막 좀 넣어주세요. 네.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외신인사이드는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고요. 주간 전망대는 특별히 채권 애널들의 수다로 준비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 주간 전망대만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이슈들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